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등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치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자, 오늘은 그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이제 늘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그 미니 강의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치료 후에 강직성 척추염의 임상 증상이 관해 상태에 이르고 혈액 검사상으로도 정상 범위에 회복된 실제 치료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직성 척추염, 일단 병명에 척추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그 척추 쪽이 이제 안 좋은 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강직성 척추염 어떤 병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말 그대로 강직성이라는 말 자체에서 뻣뻣하게 강직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척추의 움직임이 둔화가 되는 겁니다. 강직되고 뻣뻣해지는 척추의 염증이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이고요. 이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비슷하게 자가면역성 질환에 속하고 염증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의 강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염증이 뼈와 관절, 척추 주변, 그리고 뼈와 관절과 힘줄 인대가 부착하는 접합부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생겼던 부위가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면은 관절이 뻣뻣하게 강직성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강직성 척추염도 류마티스 관절처럼 그 조조 강직 현상, 즉 아침 기상 후에 관절이 좀 뻣뻣하게 한두 시간 지속되는 현상이 있는 것인가요? 네.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조 강직이 나타납니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 같은 데가 뻐근하게 이제 아픈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조조 강직이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한 상태로 한두 시간 이상 지속되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풀리는 것을 조조 강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강직성 척추염도 마찬가지예요. 강직이 오전에 강직이 나타납니다. 모닝 스티프니스라고 조조 강직 현상이 강직성 척추염에도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허리뼈나 엉치뼈 같이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척추 부분이 아침에 뻐근하게 강직되는 거죠.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면서 강직된 느낌 가지고, 네. 이제 움직이면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낮 시간이 되면은 이제 부드러운 느낌이 오면서 풀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 진행되면은 그 아침에 강직된 시간이 한두 시간에서 3-4시간, 대여섯 시간으로 늘어나게 되고, 더 심해진 강직성 척추염 상태로 접어들면은 하루 종일 강직된 상태로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루 종일 지속되면은 상당히 뻣뻣하고 불편한 느낌이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분의 본인 느낌은 상당히 불편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침 기상 후에 뭐 한두 시간 정도만 강직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허리와 척추뼈에 강직감이 이제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장 심해진 상태로 접어들면은 하루 종일 척추가 강직돼 있다 보니까 네. 활동을 해도 풀리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척추뼈 전체에 관절과 변형이 나타나면요, 하루 종일 이제 뻣뻣하게 그냥 굳어있는 상태로 지속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제가 초기, 중기 정도 상태에서 관절이 완전하게 골성 강직, 완전한 변형이 오기 전에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직성 척추염에서도 이것과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강직성 척추염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4시간, 대여섯 시간 정도 뻣뻣하다가 풀리는 정도 수준. 네. 척추가 완전히 골성강직, 완전 변형이 나타나기 전 상태, 강직성 척추염이 초기, 중기 정도까지 이전 상태에서 나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하루 종일 강직된 변화가 나타나는 상태가 되면은 척추뼈가요, 여기 보시면은 이 마디마디가 연결이 돼 버려요. 융합이 돼서 붙어버려요. 이것을 척추뼈의 대나무 변화라고 합니다. 뱀부 스파인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옆에서 엑스레이를 보면요, 대나무 모양처럼 마디마디가 딱딱 붙어서 층층이 쌓인 융합된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융합되지 않도록 초기, 중기에
치료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고요. 네. 이렇게 융합이 돼서 뱀부 스파인, 대나무 형태로 변화된 척추 상태가 되면은 상당히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 원래 상태, 처음에 척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치료 과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대나무형 변화가 나타나면 척추가 일단 뻣뻣하게 융합이 돼서 붙어버리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상하 좌우 회전 운동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나타나기 전에 치료가 돼야지 된다. 그래서 네. 최선을 다해서 중기 이전에 강의성 척추염이 치료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환자 본인은 대나무형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척추 상태에서의 어떤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해지겠는데요. 예, 지금 그 통짜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네. 대나무 형태로 일자로 굳어버리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때요, 목하고 몸통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강의성 척추염이 심해지면요. 그리고 앞뒤로 수그리거나 일어날 때 이렇게 역시 이렇게 통나무처럼 뻣뻣한 상태로 움직이게 되고 아침에 기상 후 일어날 때도 역시 일어나는 동작에서 이렇게 몸통 전체가 뻣뻣한 상태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나무형 변화가 나타난 강의성 척추염의 관절 변형 상태가 나타난 것은 상당히 불편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척추에만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점점 부위가 더 넓어지면서 예. 더 많아지고 더 아프다 이렇게 느끼게 될 것 같은데 예. 다른 부위로도 전이가 됩니까?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강의성 척추염에선 이제 보통 병명 자체에 척추만 들어있기 때문에 척추 부위에만 염증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뼈와 인대, 힘줄이 연결되는 부착 부위에는 어디든지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게 강의성 척추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뼈와 인대, 힘줄이 부착되는 부위가 또 어디냐면은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위가 척추와 엉덩이뼈, 천장관절 쪽입니다. 꼬리뼈하고 엉치뼈 쪽인데 네. 이쪽에서 염증이 잘 나타나는 것이 강의성 척추염의 코발 부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엉덩이 쪽, 천장관절 쪽 통증, 그 염증을 호소하시는 강의성 척추염 남성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강직성 척추염에서도 허리가 아프고 또 일반적인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에서도 허리가 좀 많이 아플 수가 있잖아요. 구별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강직성 척추염과 허리 디스크 증상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강의성 척추염으로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네. 상당히 헛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좋은 질문을 지금 해주신 건데요. 강의성 척추염 초기에 허리와 엉덩이뼈가 아프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허리 통증, 디스크로 생각하고 초반을 시간을 그냥 보내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성 척추염 환자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초반에 허리 통증을 알고 진단을 받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긴 것을 설문조사를 보면 통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20대에서 40대 남성분들 중에서 허리가 아픈데 강직성 척추염이냐 아니면 단순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나 협착증인가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조 강직 현상이 강직성 척추염의 특징이 되겠어요. 허리가 아침에 뻐근하고 강직된 느낌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지고 풀리면 강직성 척추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퇴행성 허리 질환은 활동을 하면 할수록 오후가 되면서 더 아파지는 구별점이 있죠. 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아프고 시간이 지나면서 풀어지는 특징, 이것이 구분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허리가 아프면서 뒷목이 강직이 심하게 된다든지 흉곽이나 흉추, 등뼈가 아프다든지 무릎 관절과 발목이 부으면서 아프다든지 아킬레스건인대가 붓고 아프다든지 이런 동반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면 네. 강의성 척추염의 가능성이 많아지고 또 고관절이나 사타구니가 아프다고 하신 경우도 꽤 많아요. 초기에. 그래서 이렇게 부대 증상들이 동반될 때 강직성 척추염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가 또 어느 부위일까? 많이 좀 전이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또 어떤 부위를 들 수 있을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꼬리뼈와 천장관절 부위, 척추에서 연결되는 꼬리뼈, 엉덩이뼈 부분, 네. 그러니까 척추 줄기에서 일단 염증이 나타나기 쉽고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팔다리에서도 관절부에서 염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뼈와 관절, 인대에 힘줄 부착부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게 강의성 척추염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팔다리에서 나타난 부위가 비교가 되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렇게 손가락, 말초에 작은 관절들에 나타난다. 손목이나 손가락 같이. 그러나 강희성 척추염은 무릎이나 발목, 고관절 같이 큰 관절에 주로 염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비교하자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작은 관절, 강희성 척추염은 척추 관절처럼 큰 관절, 무릎 관절처럼 큰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인데 강희성 척추염은 비대칭적인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무릎과 발목 관절에 잘 침범돼요. 강희성 척추염은. 그래서 강희성 척추염이 있는 남성분들 보면은 쩔뚝거리면서 걸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릎, 발목 관절이 붓고 아프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네. 이런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 이제 원장님께서도 늘 말씀해 주신 부분이었습니다만 이 자가 면역 질환, 즉 면역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것도 함께 보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 그렇다면 무엇으로 봐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자가 면역성 원인이기 때문에 강희성 척추염에서는 다른 자가 면역 질환처럼 눈에도 침범한 경우 있어요. 포도막염이 생긴 경우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폐의 섬유성 변화, 폐에 경화증이 나타난 경우도 있고, 심장 같은 내부 장기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킬레스 건, 네. 그리고 발바닥, 발 뒤꿈치 이런 데까지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자가면역성 염증이 생기는 원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처럼 역시 자가면역 질환 이상에 의한 염증의 이상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죠. 근데 자가면역 질환에서 특히 강희성 척추염은 특징적인 게 HLA-B27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꼭 양성으로 나타나요. 이 유전자가 양성으로 나타나신 분들은 강희성 척추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건강한 일반 분들 중에서도 5% 정도에서는 이 HLA-B27이 유전자가 양성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고 건강하신데도 이 유전자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5%는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 HLA-B27 유전자가 양성이라고 해서 강희성 척추염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과 혈액 검사를 종합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간혹 세균성 또는 감염성, 과로나 지나친 스트레스, 음주 과다가 원인이 돼서 강희성 척추염이 발생한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강희성 척추염 남성분들의 상태를 보면은요, 뇌신경이 주로 섬세하고 예민하시고 스트레스에 민감하신 남성분들, 그런 남성분들에게 주로 오고, 과로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직업적으로 과로하시는 남성분들 많고, 그리고 직업적으로 또 술을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꼭 마셔야 되는 분들 중에서 강희성 척추염이 나타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남성들에게서만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또 그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이런 강직성 척추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그 비율적인 면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예. 지난 시간 동안 이제 말씀드린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루푸스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분들입니다. 네, 네. 예, 간혹 남성분들이 있지만 주로 여성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진료해드리는 분들이 대부분 20대에서 40대 여성분들을 제일 많이 진료를 한 거예요. 제가 진료하는 분들은. 네. 그런데 강희성 척추염만은 유독 남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 중에서 남성분들은 강직성 척추염인 분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그동안 보면은 강희성 척추염은 주로 남성의 병입니다. 강희성 척추염은 남자의 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성분들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 저에게 지금 치료받는 강희성 척추염 있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남성분들인데요. 지금 2분의 여성분이 강희성 척추염으로 저에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치료해드리는 그 강희성 척추염 환자분들은 대부분 100% 남성분들이었어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1, 2년 전부터 여성 강희성 척추염 환자분들이 한두 분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남성분들에게서만 생기는 병이 아니라 여성분에게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여성분들도 지금 잘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네. 그 남성분들보다 술을 좀 더 잘 안 드시면서 식이요법 같은 것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남자분들보다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예.
이게 왜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치료한 사례를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네. 예, 그 치료한 사례도 함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강기성 척추염은 이제 자가면역성으로 척추 쪽의 염증, 그다음에 큰 관절의 염증 나타나는 건데, 오늘 소개해드릴 강기성 척추염은 남성분, 35세 남성분이고요. 여기 실제 진료지 차트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이분 이제 강기성 척추염으로 이제 치료를 받는 분인데요. 이분이 적으신 거 보면요, 차트에 2009년도 1월에 처음 강기성 척추염이 발생했어요. 뭘로 발생했냐? 자다가 등의 통증, 자다가 등이 아파서 잠을 깨는 일이 자꾸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개를 높은 거를 베야만 잠을 계속 잘 수 있었고, 등이 아프면은 베개를 높은 걸 베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누워서 자야지만 아침까지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종종 생겼어요. 왜? 등이 아파서 잠을 깨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옆으로 자야 됐습니다. 이게 2009년도 1월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등산을 갔다가 하산하는 과정에서 사타구니와 고관절 쪽에 아주 심한 통증이 나타나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걷기 시작했어요. 이 사타구니와 고관절 통증은 강기성 척추염에서 초기에 잘 나타나는 증상이고 중기 이후에도 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천장관절과 고관절 이렇게 사타구니 쪽까지 아파지면 걸을 때 상당히 불편해지고 쩔뚝거리면서 힘들게 걷게 돼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2013년 1월 달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HLA-B27 유전자가 양성 반응 나오면서 염증 수치들이 확 상승되어 있는 결과가 나와서 2023년도 1월에 강기성 척추염으로 확진을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특징적인 하나는 등뼈와 흉곽 부위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숨 날숨을 할 때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흉곽이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느끼고 아주 거슬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숨 쉴 때마다 불편하다 보니까 아주 불편한 상황이죠. 이 등의 통증, 흉곽의 부위 통증이 나타난 이유는, 이 가슴 전체의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등뼈 때문입니다. 척추. 등뼈에 강기성 척추염에 염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등뼈가 이 앞으로 흉곽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통증이 나타났던 거고, 숨 쉴 때마다 흉곽이 움직이면서 등뼈가 아프고 숨 쉬는 게 불편해지고, 그리고 자다가 등에 통증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죠. 네. 이 흉곽 부위가 아파지면요, 사람이 숨 쉴 때마다 아프기 때문에 상당히 깨어있는 시간, 잠자는 시간 편할 데가 없습니다. 숨 쉴 때마다 아프다는 얘기는 뭐 거의 24시간 내내 지금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신경이 아주 조금 예민해지게 돼요. 네네. 이렇게 아프시면 숨 쉴 때마다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강기성 척추염이 시작되면서 하체 쪽 증상, 척추, 고관절 쪽 증상뿐만 아니고 등까지 나타나면서 흉곽까지 나타나서 호흡곤란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 진료하신 날 와서 제가 보니까 등이 이렇게 굽었어요. 자세가. 이렇게. 흉추가 옆에서 봤을 때 뒤로 볼록 튀어나왔어요. 등이 아플 수밖에 없는 흉추 배열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등을 쑥 집어넣어서 펴줘야지만 강기성 척추염도 어떤 약을 먹거나 치료를 했을 때 나을 수가 있는 건데, 이분이 양방에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강기성 척추염 확진 받고 부신피질 스테로이드나 진통소염제 복용했는데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등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숨 쉴 때마다 계속 아픈 건데, 왜 계속 아팠을까? 등이 뒤로 돌출되어 있는 것이 해결이 안 돼요. 등뼈가 옆에서 봤을 때 불룩 튀어나온 거북이 등 형태로 흉추가 원래 망곡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뒤로 역커브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튀어나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등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먹어도 등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한방치료를 찾으신 것이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방치료를 좀 찾아오시게 된 이유는, 이분이 양약을 복용을 하셨는데 간혹 강기성 척추염 남성분들 중에서 양약을 잘 흡수를 못 시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안 맞는 분들, 간에서 해독을 잘 못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간 수치가 상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 병원 의무기록, 이 혈액검사 결과를 보면요, AST가 32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ALT가 17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약을 복용해서 이것을 흡수,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간 수치가 321, 170으로 높게 상승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약을 복용해서 간 수치 올라가다 보니까 양약을 쓰기도 본인도 부담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또한 한방치료를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예요. 보통은 이 정도 단계에서 한방치료 하시러 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등의 통증이 없어지질 않아서 간 수치가
상승해서 한방치료를 생각해보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척추뼈가 강직성 변화, 뱀부 스파인으로 완전히 붙어버리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초기, 중기 이전의 상태였어요. 한방치료를 했을 때 좋아지기 쉬운 상태죠. 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분은 강직성 척추염이 있을 때 생물학적 주사제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 주사제를 사용하기 전에 또 한방치료를 온 것이 또 좋은 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4년 4월부터 한방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5년 1월 현재까지 약 9개월가량 치료를 한 건데 네. 첫 번째로는 양방치료, 양약을 복용하면서 간 수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320일, 170이 나온 간 수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간을 회복시키는 한약을 투여한 겁니다. 한방에 간 수치가 상승됐을 때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한약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에 한약을 복용해서 간이 나빠지는 그런 속설이 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혈액 검사를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추적해 보면요, 한약 복용 후에 오히려 간 수치가 좋아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단 간 수치를 내려주는 치료를 1단계로 하고요. 네. 평상시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을 조사해 보니까 강희성 척추 발병 전에 술을 상당히 많이 드셨어요. 이분이 공직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상당히 고학력자 분이에요. 근데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술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소주를 한 병, 두 병 이상을 매주 드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마 GTP라고 하는 알코올성 간 질환에 의해서 올라간 수치 역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 있었고, 한방 치료하면서 자가 면역 질환 위주의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철저히 기록하게 했습니다. 식이요법 철저히 하면서 기록을 하게 하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한의원 와서 턱관절을 이용한 등뼈를 집어넣기 위한 척추 전체에 교정 치료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한약 복용하면서 간 수치 회복시키고, 자가 면역 질환 식이요법을 철저하게 하면서 금주시키고, 턱관절을 이용해서 튀어나온 등뼈를 집어넣고, 턱관절을 이용한 전체 척추 치료, 이렇게 한약, 식이요법, 척추 세 가지 방면으로 3일 일체로 치료가 들어갔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등뼈가 점점 들어가게 만들었고, 2단계로는 간 수치가 이제 중간에 혈액 검사를 해서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요.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은 본격적인 강희성 척추염 치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한약의 2단계로 면역을 중간 상태로 조절하는 치료하면서 3단계로는 척추와 관절의 뼈와 근육, 인대를 강화하는 치료, 3단계로 넘어가면서 한약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간 수치 회복, 2단계는 면역을 중간 상태로 조절, 3단계는 뼈와 관절, 척추의 상태를 강화시키는 치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쪽으로 3단계로 넘어갔고, 네. 그 과정 9개월 속에서 계속 식이요법 철저하게 하면서 금주하면서 그 다음에 척추, 턱관절을 이용한 등뼈를 집어넣는 치료를 하니까 2015년 1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 지났을 때 2014년 7월 당시에 등뼈 통증이 이미 한 8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턱관절을 이용해서 등뼈를 제2위치로 정상 만곡으로 만들어주니까 일단 네. 양약을 복용해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은 등 통증이 80% 이상 줄어든 상태가 치료 3개월, 2024년 7월 달에 벌써 그게 이루어졌고, 지금 2015년 1월 한방치료 9개월 된 시점에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염증 수치 모두 정상 범위 됐고요. 간 수치 모두 AST, AOT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네. 강지성 척추염 관련 수치들 모두 정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혈액 검사상 간 수치를 비롯한 염증 수치들이 좋아지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의학적 치료의 과학성, 합리성을 이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남성분 같은 경우는 강기성 척추염의 임상진상 좋아지면서 임상적 관해 상태에 이르고, 네. 지금은 정상적인 공직생활 멀쩡하게 잘 하시고요. 네. 혈액 검사 결과 모두 이렇게 정상 범위로 들어온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는 양약 복용 후에 간 수치가 올라가고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한방 치료를 일찍 시작한 경우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처럼 강희성 척추염이 완전 말기로 진행되기 전에 초기, 중기 이전 상태의 한방 치료를 양방 치료와 함께 병행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방 치료만 제가 하시라고 굳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양방 치료를 위주로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한방 치료를 플러스 알파로 부가적인 치료로 병행만 하시더라도 이렇게 혈액 검사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아지고요. 네. 통증 자체도 좋아지는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강직성 척추염의 초기 중기 전에 꼭 한방치료 병행하시는 것도 부가적인 치료로서 가볍게 병행하는 마음으로만 해주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도 한방 치료를 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알고 있음과 동시에 또 이 치료할 때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다면 초기 중기에 아마 좀 한방 치료 함께 병행하신다면 이분처럼 빨리 좀 치료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겠죠. 네, 아주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요.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